이제 마흔이 됐으니까 나에 대한 칭찬과 선물을 줘야 해. 앞으로는 해마다 1년은 안식월을 만들어가지고 가고 싶은 데를 가도록 하자. 네. 이렇게 이제 한 달을 다녀오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더 좋은 팀이 오는 거죠. 와우. 그러니까 왜냐면 여행사마다 네. 좀 비싼 상품을 만들게 되면 거길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흔이 딱 되면서 내가 80을 산다고 치면 내가 지금 축구를 따지면 나 전반전 왔어. 하프타임에 작전도 짜고 몸도 좀 보강하려면 나가서 보고 와야지. 네. 그 핑계를 대고 제가 낼름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집을 팔아가지고 제가 돈 3천만 원을 딱 쥐고 네. 근데 이 돈 다 쓸 때까지 안 와. 그리고 인생 아주 끝나게 놀았었는데 유럽에? 네, 런던에서 집을 얻어서 한 달을 살았었고 베를린에서 3달을 살았고 나머지는 계속 돌아다녔는데 한국에 안 오는 연주자들 있잖아요. 놀았다는 게 다 공연을 보러 다니신 예, 거네. 공연 보고 미술관 보고 네. 제가 보고 싶었던 작가네 집 보고요. 네.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아침에 미술관 하나 가서 미술관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낮잠 자고 그날 보러 갈 공연에 대한 자료 좀 보고 저녁 때 이제 오페라를 보든지 베를린 필을 가든지 해서 그렇게 3달을 지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름답다. 네. 그러니까 뭐 베를린에 보게 되면 오페라 극장이 3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다 다니고 그리고 좀 심심하면 또 다른 도시를 가죠. 여행하는 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오늘 이기영 대표님을 모셨는데 체코에서 리크루즈 대표를 하고 계신 여행사 사장님이시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클래식 덕후이시고 독일 여행 장인이세요. 체코 대친에서 K하우스라는 펜션과 리크루즈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런 분이 탄생을 했나, 이거는 한국 여행사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유럽 여행을 90년도 겨울에 처음 갔었어요. 전공은 무엇이었죠? 전공은 역사, 사학과 나왔는데 그 시절에 뭐 전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대충 뭉뚱그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사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90년도에 처음 이제 유럽 한 달짜리 배낭여행을 갔었을 때 배낭이 완전 1세대셨네요. 90년대.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트렁크 가방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보스턴백 같은 거에다 배낭 메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브란덴부르크가 문 옆에 베를린, 그래서 그때는 막 벽돌도 팔고 글루바인을 이제 먹던 그때가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레닌 배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많이 샀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91년, 92년 계속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94년도에 제가 직장 생활이 좀 너무 지루하다, 뭔가 이제 전기를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여행사에다가 해외여행 인솔자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인솔자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거의 모를 때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제가 그 90년도에 첫 배낭여행을 갔을 때 돌아오는 파리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돌아오는데 제 나이 또래에 어떤 여자 인솔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 여행사가 이제 서울항공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야기를 나눴었던 그 여성 인솔자가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심사가 맞아가지고 이제 알고는 지냈었는데 94년도에 갑자기 내가 여행사를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91년부터 계속 이제 1년 저금을 해갖고 뭐 미국 여행도 가고 뭐 일본이며 뭐 홍콩 이런 데도 갔었는데 그 시절에 그게 가능했어요? 예, 제가 첫 직장이 이제 프랑스 회사를 다녔었는데 공부에 비해서 제가 직장이나 해외여행 운이 좀 많았었어요. 제가 또 나름 굉장히 운이 좋았었던 게 그러니까 90년도 겨울에 그 나이트클럽에서 할로윈데이 무슨 럭키 드로우 뽑기를 했었거든요. 그 시절 하이아트 호텔 JJ 마오니스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한 명을 뽑아가지고 서울에서 하와이를 가게 된 노스웨스트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2매를 줬었는데 제가 그걸 뽑힌 거예요. 와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하와이를 이제 노스웨스트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갔는데 돌아올 땐 승객이 없으니까 저를 퍼스트 클래스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독일 여행, 유럽 배낭여행을 가기 전에 난생 처음 첫 출장을 홍콩으로 갔었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그 여자분이셨는데 여행사 제가 이제 대표님이? 아니 첫 여행사가 번째. 아니라 제가 다니던 직장이 네. 그래서 그 여자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저 몇 년 이제 일했으니까 구경시켜 준다고 저를 데리고 가신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런 좋은 대표님이. 그래갖고 제 첫 해외 호텔이 홍콩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었었던 거예요. 저는 우와. 그때 그런 걸 몰랐는데 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과분한 경험치를 너무 이제 많이 쌓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흘러 가다가 94년도에 나 여행사에 왜냐면 1년 모은 돈이 해외여행 한 번 갔다 오면 홀랑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나 도저히 이러고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여행사에 가서 내 여행을 원 없이 다니려다 하고 이제 그 제가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이력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IMF 이후에 다 사라진 여행사들인데 여행사 몇 군데에다 제가 이력서를 냈었고요. 또 이력서도 또 남다르게 화려하게 내가지고 나름 꽤 주목과 비웃음을 사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웃음은 왜 사셨어요? 왜 비웃음을 샀냐면요. 제가 첫 직장 이후에 그러니까 92년도에 또 세상은 넓고 갈 곳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3년 넘어 거의 4년을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미국에 어학연수 공부를 하러 가겠다 그러고 퇴직을 하면서 이제 퇴직금을 받아 챙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하고 둘이서 그 돈 다 쓸 때까지 이제 오지 말자 그러고 이제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 당시에도 뭐 미네소타, 뉴욕, 뭐 텍사스 이런 데를 한 3달쯤 다니다가 돈 다 떨어져 가지고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취직을 했어야 됐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이제 헤드헌터라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제가 취직을 해보겠다고 헤드헌터 회사에다 이력서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계시는 대표님께서 계속 자꾸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2-3번 만났으면 이제 취직시켜줘야 될 텐데 취직은 안 시키고 전 4번인가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그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근데 정말 그때는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카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더 이상 집에다 돈을 달랄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래 취직을 하자 이제 이랬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삼성동 공항터미널에 있었던 회사여가지고 출퇴근이 아주 쉬워가지고 그 회사를 갔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한 2년여를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헤드헌터라든가 아니면 계약직 직원이 아무것도 아니고 일상이었지만 그 90년대 초반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비정규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헤드헌터 회사에서 그 리서치, 그러니까 대상들을 선별하거나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던 다국적 기업들에서 정식 직원 채용뿐만 아니라 잠깐 쓰는 이제 임시직 직원들도 쓰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희망 고문. 너 일 열심히 잘하면 정식 직원 시켜줄게 그러는데 그런 회사들이 보통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뭐 포브스 500에 나오고 이제 이런 회사들에서 뭐 그 외국인 대표를 위한 비서라든가 이런 직원들을 이제 임시직으로 쓰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될 그날만을 기다리는데 그 시기에도 그 정도의 자질이면 국내 회사에 정규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보내면 제가 다시 직원을 뽑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회사에서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저는 이중으로 일을 또 다시 이제 하게 되고 저희 회사 상부에서는 네. 직원 관리 못했다고 야단을 맞고 근데 커미션을 받기 이전에 그 지속적인 고객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커미션을 받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오래 가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갈등을 겪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이 국내 기업에 가서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친구들을 갖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래서 그걸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제가
여행사에도 이력서를 내고 다른 회사에도 이력서를 냈는데 제가 여행사를 가기로 결정을 한 날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이제 그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행사 아닌 다른 회사. 예, 네. 덴마크 제약회사. 거기도 좋은데. 네. 진짜 좋았었죠. 네. 그랬는데 네. 제가 여행사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한 달만 갔다 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제가 그 한 달 동안 미국 지역에 출장을 3번이나 간 거예요. 한 달간 어떻게? 네. 여행 이술자로. 미서부 6박 7일, 뭐 하와이 5박 6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니 들어가자마자 이술자를 그렇게 돌려요? 왜 그랬냐면 90년대 초반에는 미국 비자 갚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미국 비자를 갖고 계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비자가 있기도 했고 네. 제가 아주 우람하고 튼튼하듯이 그때도 그랬거든요. 네. 어른들이 절 많이 이뻐하셨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저는 너무 좋았었던 게 한국에서 그 당시에 월급을 받으면 통장으로 숫자로만 찍히잖아요. 그쵸. 현금을 줘 여기는. 근데 네. 여기는 출장비 주죠. 네. 그리고 수고했다고 막 그때 그 시절엔 손님들이 이양아 뭐 집에 갈 때 뭐 해라 그리고 용돈 따로 주시죠 막 지갑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그 현금이 주는 달콤함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보게 되면 네. 현지 가이드나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부터 여행사도 그렇게 선물을 주고 잘해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약이었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다가 또 연락하셨어. 안 가겠다고 네네. 그랬는데 그 회사가 너무너무 유명한 회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인슐린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제약회사였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다이어트 약을 출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주가가 높아진 그래서 그때 내가 그 회사를 갔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려나 하는 글로벌 뭐 부사장 뭐 이제 그런 것도 높은 직위. 있지만 네. 그러기로 따지자면 제가 일했었던 헤드헌터 회사도 꽤나 유명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저는 여행사 일이 제 천직이거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여행사 처음엔 합격 못할 뻔했어요. 못 갈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94년 봄에 이제 이력서를 내는데 그 당시엔 지금 이제 없어진 삼홍여행사, 뭐 시에프랑스, 뭐 온누리 이런 데가 막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다 전면 광고를 낼 때였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얼떨결에 이제 이력서를 내게 된 곳이 삼홍여행사, 아주관광, 그 다음에 코오롱여행 이렇게 3군데를 냈어요. 근데 기한이 딱 맞았었던 데가 이제 삼홍여행사라는 데였었는데 제가 거기를 인터뷰를 보러 갔었죠.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지각을 한다고 뽑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떨어질 뻔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여곡절 속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94년도에는 이제 미국 비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미국 출장을 시작을 했고 도리어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럽을 더 많이 가던 이제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다른 여행사에서 이제 삼홍여행사로 오신 분이 어느 날 이제 임원으로 오신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시나 그러고 갔더니 제가 그 여행사에다 낸 이력서를 가지고 오셔갖고 저를 보시고 너 이리 와봐라 이제 이래서 갔는데 그걸 제가 왜 그랬었냐면 제가 헤드헌터 회사에서 일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제가 하던 일이 그 주로 다국적 기업, 외국적 기업의 중간급 이상의 매니저나 그 윗급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후보로 추려서 이력서를 만들어가지고 고객회사에다 보내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보는 일이 사람들이 이력서 보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많은 경쟁사들 이력서에서 제가 낸 후보의 이력서가 뽑히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선택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뭐 눈 뜨고 하는 일이 맨날 그 당시에 이력서 만든 일이었거든요. 자기소개서랑.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영문으로 자기소개서를 만들면 그걸 또 검수해주는 외국 직원도 있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행사에서도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처럼 그 리걸 페이퍼 마닐라지에다가 한글 이력서, 한글 자기소개서, 영어 이력서, 영어 자기소에다가 그 당시에 토익 시험 본 성적표까지 해가지고
클리어 파일에다가 집어서 서리봉투에 넣었어요. 94년도에. 우와. 그러니 그러니까 늘상 제가 듣는 이야기인데 누군가는 저한테 쓸데없이 고퀄을 지향한다고 고퀄리티를 지향한다고 지금도 항상 그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고퀄. 얼마나 그 당시에도 비웃음을 샀겠어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랬었던 이제 일이 있었고 그런데다가 제가 왜 그 여행사에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갔냐라고 했었을 때 네. 누군가에게 그 자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가 그 전에 얼떨결에 이제 또 그 친구도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는 인솔자를 갔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바람을 넣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여러 군데에다 물어봐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당시 서울항공에서 일하는 그 인솔자 했었던 내근하는 친구하고 또 남자 직원 그 남자 직원도 나중에 이제 그 국내 꽤 커다란 그 여행사 이제 대표가 되시는데 그 두 분한테 내가 여행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남자분은 별로라고 얘기를 했고 여자분은 이제 자기는 적극 추천한다고. 당시에 제 박사 논문에도 나오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으로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네. 날라리라라든가 네. 뭐 화류계라는 표현 쓰는 분도 계시고. 뭐 저희 돌아가신 엄마는 이놈의 기집애야. 버스 차장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냐고 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저게 공부는 안 했어도 내가 나름 들인 공이 얼만데 저게 저러고 간다고. 엄마 친구들이 저렇게 바깥으로 돌면 나중에 시집 못 간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과감하게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딱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사남일녀의 외동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형제들이 많은 집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안 말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일찍이 어려서부터 어른들 말을 죽으라고 안 들고 싸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저게 저러든지 뭐 말린다고 해서 되레가 아니었었던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제가 정말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자, 그래서 여행사에 들어가서 네.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여행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쭉 하는데 이제 미국을 좀 다니다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여행사를 일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벌써 이제 6년 이상을 일반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했었던 일들이 어른들을 모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제 첫 직장은 외국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 한국에 막 이제 그 진입을 하려고 연락사무소 같이 이제 해놨었던 곳이라서 사장님도 한국계 미국인이었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명망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이름 대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맨날 막 구두도 닦으러 다니고 사장님 육개장도 이제 그 누런 양은 쟁반에다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직접 하셨어요? 네, 80년대에는 네. 이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그랜저 2.4 네. 차가 있고 그리고 이동통신 그 카폰이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 카폰을 들고 우리 사장님 밥을 사러 갔다 오기도 하고 기사 아니 근데 아저씨랑. 책도 많이 읽고 자존심도 강한 그런 분인데 그런 거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제가 뭔가를 얘기하기엔 별로 아는 게 없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저희 집에서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3년은 첫 직장에서 버텨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없는데 아니 이제 그래갖고 그리고 네. 아니 뭐 어디든지 갔다 오라 그러면 사무실을 나가서 딴 데 싸돌아다니는데 뭐가 안 좋아. 우리 집에 차도 없는데 사장님 그랜저 타고 어디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실용주의자.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비싼 프랑스 도자기도 막 깨먹고 네. 뭐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제 첫 직장이 제가 지금 이 몰골로 봐서는 이 추리닝 바람에 뭐 이러시겠지만 제가 일했었던 회사가 이제 프랑스 패션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는 파리 샹젤리제 뒷거리 이제 아직도 있고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첫
여행을 프랑스하고 이제 유럽을 갔었던 이유가 겸사겸사 이제 포상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제가 아까 저희 여자 사장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이 본사 출장을 갔다 오면 제 옷을 그렇게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80년대에도 막 프랑스 향수 쓰고 뭐 프랑스 옷을 입는데 이분이 항상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셔가지고 옷을 입으면 막 삐되게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절에 이제 그런 패션 브랜드가 예전에 이제 라이센스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오리지널 제품을 수입해갖고 판매를 하지만 예전에는 뭐 와이셔츠는 뭐 피에르 가르땡 뭐 기라로시 이런 게 넥타이, 스카프, 가방, 구두 온통 다 만들어졌는데 그런 모든 브랜드를 관리하는 일을 한국에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막 백화점에서 허가받지 않은 디자인을 만드는지 뭐 이런 거 사진 찍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저희 협력업체 거래처에서 해마다 시즌이 되면 구두도 만들어다 주고 가방도 갖다 주고 뭐 집에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스카프에 넥타이에 막 갖다 주는데 완전 귀족 생활 하셨네. 그거를 어떻게 제가 놓치겠어요. 응?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절에 저희 사무실 옆이 환경이 되게 너무 좋았었던 게 정말 제가 박차고 나갈 수 없었던 게 저희 사장님이 해외에 나가시면 막 최소한 보름에 막 한 달씩 가시거든요. 좋네요. 그럼 사무실에 나 혼자서 노는 거예요. 아. 혼자. 그리고 또 다른 직원 있을 때 둘인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80년대에도 저희 프랑스 본사에서 보그, 마리클레르 이런 오리지널 잡지가 정기 간행물이 매달 오는데 업무 시간에 그걸 보고 있으면 다른 데 같아서는 걸렸겠지만 저는 업무의 일환이었거든요. 좋다.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제가 어떻게 눈 질끈 감고 장국밥 사러 갔다 와야죠. 구두 닦으러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여행사를 들어갔는데 네. 네, 여행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너무 여행사 좋았다. 네, 생활은 이제 첫째로는 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역마살이 2개가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기왕 있을 거면은 3개가 있지 왜 2개밖에 없니 이제 그랬었는데 비행기 타는 뭐 진짜 그렇잖아요. 쇠도 녹일 수 있는 갓서르데 어디는 못 가겠어요. 그런데다가 온갖 세상이 너무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지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일을 했었고 집에 이제 남자 형제도 많고 대가족에서 했기 때문에 남자 어른들을 당하는 거에서도 별로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야단 맞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무난한 별로 상처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씩씩한 제가 마음에 들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여행사에서는 저한테 나름 특수 지역 출장을 이제 많이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해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제가 94년을 그렇게 지나고 95년을 지나고 96년에는 정말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좋았었던 게 여행 상품에서 보게 되면 일반 패키지도 있지만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특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90년대 중반에 왜 우리가 NGO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출장도 되게 많이 가가지고 막 엠네스티라든가 아니면 뭐 그린피스,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WCC라고 해가지고 세계 기독교 협의회 같은 데도 가고 WTO도 가고 하루하루 진짜 재밌었겠다. 네, 그런 것도 가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갔었냐면 폴란드의 그 저쪽에 그다니스크라고 바웬사의 자유노조 있죠. 그래서 저는 자유노조도 가고 뭐 덴마크 노조도 가고요. 그런 데 가게 되면 굳이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요. 그런데다가 제가 워낙 맷집이 좋으니까 정말 긴 여행에 가게 되면 왜 그 여자 인솔자나 직원들이 치마를 입거나 뭐 머리가 길거나 이제 그랬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그렇게 머리를 기르거나 하고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힘도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아프리카 출장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여행사에서 처음 여자인 술자가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에 무슨 VIP들 4분이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저도 이제 막 그 비즈니스 탈 때가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저만 이제 그 놓고 가기엔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마음이 쓰이시니까 쟤도 태우라고 업그레이드 태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크루즈를 하는데 네. 제가 크루즈도 저는 96년도에 카리브해 크루즈를 처음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워가지고 그리고 그런 데를 갖다 좀 잘하고 싶다는 어떤 그 잘 보이고 싶은 네, 욕구 네, 있잖아요. 네. 스스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엠네스티를 간다거나 지금은 많이 좀 명성이 퇴색했지만 영국의 옥스팜 같은 데를 갔어요. 그런 데를 가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자료를 공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데를 가는 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90년대 뭐 경실련이라든가 뭐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데 보시고 제가 독일을 이제 나중 중점을 삼게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독일도 정당 연수를 2번씩이나 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혹시 독일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독일에 뭐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도 있고 사민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뭐 ADF라고 해서 극우 정당까지 있는데 90년대 한국에서는 무슨 3인당을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딜 갔었냐면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정당 연수원이 저쪽 독일 쾰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 정치 연수원을 일주일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세미나를 하시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진행을 맡거나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도 막 그런 거 수료증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독일에 뭐 그때 막 본 쾰른 남들 잘 안 갈 때 그런 도시들을 이제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도 많지만 우리 경영대학원 가게 되면 최고 경영자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 경영자 과정 그런 프로그램으로 뭐 미시시피 시골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닌 곳들이 이제 꽤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덴마크 공무원 노조 같은 데를 방문을 했을 때는 그 당시 덴마크 노조 직원이 정부 직원이 그 정보강 펠레의 그 감자 대기근을 예로 들면서 이때부터 뭐 덴마크의 노조 운동이 아니면 그런 게 시작됐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영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행지 공부를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가끔 손님들한테 여행이라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흔히 기류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맞는 말이고 기류의 여행에서 같이 가는 사람이 꼭 불교 용어에서가 아니라 도반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길도자는 길이기도 하지만 도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그래서 계속 여행.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독서하는 습관도 그때 기르신 거예요? 그 독서는 책 진짜 많이 읽으시는 제가 아는 최고의 독서광 중에 한 분이세요. 독서는 네. 어려서부터 만화책 아. 형제가 많은 집에는 책이 굴러다녀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7살에 들어갔는데 네. 하여간 그때 이제 글을 깨우치긴 해갖고 슈가라고 만화책을 이제 많이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빠들 방에 그 퀴퀴한 방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잡지부터 책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빠들한테 잘 보이려면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그리고 엄마 아버지 친구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항상 활자를 가까이 해야 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 생각하게 되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신민당의 모든 정치인의 이름들을 거의 다 외웠고 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김영삼 씨의 열렬한 팬이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누가 어떻고 그러면서 뭐 사쿠라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 주머니를 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신문을 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한자를 따듬따듬 읽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신문 같이 읽자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천자문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사실 한자 읽는 게 어느 정도의 규칙을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기특하지 않다고 하는 어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릴 때 대가족에서 자라서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너무나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공부하는 습관은 들어있었고 네. 책을 읽고 한자를 읽고 그 다음에 여행사에 들어가서도 또 사람들이 사랑과 또 기회가 좋아가지고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고 이런 게 합쳐져서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 아주 예쁘다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귀엽다 내지는 똘똘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그 사람의 생존인데 그쵸, 그쵸. 저는 그게 이제 활자로 갔었던 건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어떻게 하면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을 뽑아낼 줄 아니까 네. 제가 이제 그걸 교묘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 어른들은 제가 씩씩해서 그리고 네. 밥을 잘 먹거든요. 아, 네. 주면 뭐든지 넙죽넙죽 너무 잘 먹으니까 어른들은 네. 그게 예뻤고 네. 그리고 남자 어른들은 네. 그러니까 시사에 관심이 네, 없을 네. 거라고 생각한 애가 이름을 제법 주워 섬기니까 어, 요 녀석 봐라. 어. 그래갖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90년대에 네. 정당 연수 갔다 왔었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시민운동단체 대표가 되시는 분이 저를 부르셔갖고 밥을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갔죠. 근데 그 어르신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랑 밥을 그렇게 오래 잡수시는 분이 아니신데 저 먹을 때까지 다 기다려주시고 이제 두 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 일하는 단체 간사로 와서 일하라고. 근데 제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못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 시절이 어떠냐면 옛날이요 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옛날에는 정치에서 이렇게 무임소 장관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90년대 후반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그게 정무장관실, 1장관실, 2장관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장관실은 보통 정치 관련 업무를 했었고 2장관실은 지금의 여성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수로 정무 1장관실의 그 정당 연수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수도 그러니까 시민운동단체에 그 실무자급이 있고 중간관리자급이 있고 대표급이 있는데 전 그걸 다 해봤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분이 굉장히 고위직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당에서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나오고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와서 그 중앙정부 주무부처에서도 직원들이 보통 뭐 실국장급이랑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저한테 나중에 이기영 씨 그때 그분이 오라 그랬을 때 갔어야 됐어 뭐 이제 이런 갔으면 지금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정치인인가요? 아니죠 정치는 아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여행사를 계속 이제 했었는데 큰 계기가 뭐냐면 IMF가 났잖아요 97년도에 그러니까 94년에 여행사 들어가서 98년 97년까지 3년 정도는 너무 재밌게 잘 3년 반을 다니셨다. 아주 재밌게 네, 이제 네. 그만뒀었죠. 그러다가, 네. 망했잖아요 네, 여행사들이 다 줄줄이. 네, 네. 그래서 저희 밀린 월급도 못 받고 뭐 출장비도 못 받고 이제 그랬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이참에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 오빠가 있어가지고 오빠네 갔다가 돈 좀 얻어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갔거든요. 뉴욕에서 제가 식당 알바라도 하겠다고 네, 그러고 네. 갔는데 그릇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그리고 좀 더 이제 놀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군데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하는 멀찍한 데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용인 양지에 있는 금호 아시아노 그룹에서 하는 연수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소우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띵띵거리고 잘 놀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었던 게 건물이 신형이라서 따뜻하죠. 공기 좋죠. 실업급여 주죠. 뭐라고 구박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름 때 여행사들이 좀 생겨갖고 이제 투어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약간의 현금을 장만하는 상태에서 그 아시아나 금호그룹에서 저한테
그 실직자들을 위해서 그 미국 공인회계사 이제 장기 과정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 와서 우리 학원이나 독서실의 총무, 조교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제 조건이 나름 괜찮아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신문에서 발견했었던 게 서초동 어느 갤러리에서 하는 오페라 감상 레슨인 거죠. 그래서 또 거기를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양지에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몇 달을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모든 여행사 경기들이 좀 정상화돼서 저는 이제 또다시 그 당시에 시작됐었던 이제 패키지 여행사에서 쭉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오페라 감상 레슨을 받게 되면서 얼떨결에 기회가 왔었던 게 그 당시 신생 기획사하고 그 음악 잡지에서 그러니까 유럽 음악 여행 프로그램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한 보름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였었는데 뭐 미네네 오페라 페스티벌, 짤스부르크 페스티벌, 뭐 프라 이런 데를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보내만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할 판인데 뭐 돈까지 준다니까 뭐 안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좀 공부가 많이 됐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 여행사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왔었던 게 이번에 이제 예술고등학교 1학년생들의 유럽 미술관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아주 재밌게 잘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베로나에서 이제 아레나에서 하는 오페라를 처음 봤고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도 또 그 예고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과외 프로그램 같이 그러니까 요새를 따지자면 예전에 영국의 그랜드 투어 같은 역할일 거예요. 저는 이제 가디언 정도의 이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그게 그러니까 기회가 돼갖고 이제 예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지방에 있는 미술대학교에서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미술관 가는 그때 이제 독일의 쾰른 지역부터 시작해갖고 미술관을 가느라고 제가 굉장히 좋은 미술관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인솔 내지는 가이드 하는 사람은 70%는 내가 기본으로 깔고 가고 나머지 30%를 현지에서 배우고 나면 그게 그 다음엔 나한테 또 다른 양식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그 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 자본이 증가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그 문화 자본, 응? 부르디에가 네네. 얘기하는 네.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사실 곧 그 경제적인 자본이 문화 자본하고 연결이 되진 않지만 그 상당히 이제 연결됩니다. 밀접하죠. 네. 왜냐하면 그런 기회 자체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실제 제 어떤 경제적인 지위에 비해서 네, 네. 그게 이제 심한 불균형으로 이제 많이 문화 자본은 올라갔죠. 진짜 뭐 너무나 풍부한데 문화 자본은 대한민국의 뭐 0.01%라고 그렇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틈틈이 그 제가 그냥 노래를 못해서 그렇지 안 가본 공연장이 없다 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뭐 뉴욕 메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뭐 바르셀로나에 리스, 뭐 마드리드, 그 핀란드의 사보린나라는 데도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4월달에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런던에 이제 위그모어라는 데서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주 옛날에 위그모어도 뭐 토마스 햄슨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녔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게요. 중간만 알고 끝이 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오에 미친 사람이 끊임없이 그쵸, 그쵸. 하이엔드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 네. 진짜 무슨 빚을 내서라도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좀 그만하지 그래도 아니야 다음을 기약하고 또 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게 되다가 제가 이제 IMF 이후에 고생 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혼자 살만한 정도 이제 그 거처를 딱 40에 마련을 했어요. 그래도 돈은 모으셨네요. 다 안 쓰고 공연에. 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그때는 그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네, 않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갖다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그때 한 게 뭐냐면 이제 40이 됐으니까 나에 대한 칭찬과 선물을 줘야 해. 그러면서 앞으로는 해마다 1년은 안식월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싶은 데를 가도록 하자.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유럽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막
파리나 이런 데 아는 지인들이랑도 같이 다니면서 뭐 여러 군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달을 다녀오니까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더 좋은 팀이 오는 거죠. 와우. 그러니까 왜냐면 여행사마다 네. 좀 비싼 상품을 만들게 되면 거길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열심히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공부해 놓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제 2005년, 6년에 계속 이제 해마다 집을 비워서 이제 다니고 있다가 그때 저의 이유는 뭐냐면 40이 딱 되면서 우리 인생의 평균 수명을 내가 80을 산다고 치면 내가 지금 이 40은 축구로 따지면 나 전반전 왔어. 하프타임에 작전도 짜고 몸도 좀 보강하려면 나가서 보고 와야지. 네. 그 핑계를 대고 제가 낼름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한 해 갖고 안 되지. 그러니까 또 갔다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이 되고 그러면서 슬슬 이제 머리에 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냐면 롤링스톤스가 그 지금 세상을 떠난 찰리 와츠가 아무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기네는 4시 아니면 공연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 한참 빅뱅이라는 투어를 돌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이제 런던이었었던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내가 다시는 롤링스톤스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IMF 때 뉴욕에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 130불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래가지고 가자. 근데 제가 그때 또 딴 꾀가 생겨서 있는 집을 그걸 정리를 했죠. 그래갖고 집을 팔아가지고 제가 돈 3천만 원을 딱 쥐고 근데 이 돈 다 쓸 때까지 안 와.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이제 그 영국으로 갔어요. 롤링스톤스 공연 보러.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 아주 끝나게 놀았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너 그때 가도 그렇게 할 거야? 다시 또 기회가 되면? 근데 또 할 것 같아요. 집을 기껏 샀다가 다시 팔아서 그 돈을 다 뽑아서 갔다는 아니요. 거? 그건 아니고 그때 제가 일 덜하고 놀아야 될 것 같아서 오피스텔을 2채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사고 그 남는 돈을 빼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그 8개월을 살았는데 유럽에? 네. 런던에서 집을 얻어서 한 달을 살았었고 베를린에서 3달을 살았고 나머지는 계속 돌아다녔는데 한국에 안 오는 연주자들 있잖아요. 가령 이제 음악으로 따지자면 벤 모리슨도 보러 갔었고요. 그리고 우리 옛날 올드 뮤직 하게 되면 10 Years After라고 있어요. I Love Change the World 부른. 근데 막 제가 그런 사람 공연을 찾아서 독일 막 코블렌츠까지 가기도 하고 제가 그때 그래서 브루스 스프링스틴 공연은 런던에서 스팅 공연은 함부르크에서 뭐 닐 영은 뭐 베를린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돌아다녔었어요. 놀았다는 게 다 공연을 보러 다니신 거네. 공연 보고 미술관 보고 네. 제가 보고 싶었던 작가네 집 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갔었던 데가 이제 베를린이죠. 베를린에서는 제가 지금 그 구동독의 알렉산더 플라츠 쪽에 가시게 되면 그 아주 지금 뭐 힙한 거리로 이제 변했는데 로자 룩셈부르크 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왜 서블렛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임대해주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을 바꾸면 스와핑이고 이제 여기는 서블렛인데 제가 그 집을 서블렛을 해가지고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빌려갖고 이제 혼자 거기서 이제 놀면서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베를린 국립오페라 극장 있는 스타츠오퍼까지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의 하루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미술관 하나 가서 미술관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낮잠 자고 그리고 자료 그날 보러 갈 공연에 대한 자료 좀 보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오페라를 보든지 베를린 필을 가든지 해서 그렇게 3달을 지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뭐 베를린에 보게 되면 오페라 극장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다 다니고 그리고 좀 심심하면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도시를 가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다닌 도시들에서 인상적이었던데 사진을 올렸는데 사실은 제가 독일 도시를 거의 한 100군데 정도를 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지인이 저한테 누나는 종독을 넘어서 중독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독일만 그렇게 다닌 건 아니고 저는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뭐 밀라노의 라스칼라도 가고 베니스의 페니체며 뭐
볼로냐까지도 이제 그런 공연을 보러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유럽 전 지역에서 까도 새로운 곳이 저에게는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체코에 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독일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가고 봤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문학, 정치, 예술을 다 알려면 저는 그 계몽주의 시대, 그러니까 바후 전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지역은, 그리고 그 시대는 지역적으로는 튀링겐하고 작센하고 그리고 베를린 인근의 브란덴부르크나, 그러니까 구 동독 도시들이 주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서 이거 보고 다 봤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집에 와서 보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틈만 나면 이제 그 독일 지역 답사들을 다니는 이유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이제 독일에서 마지막에 이제 3달을 포함해서 8개월 일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직전에 뭘 했냐면, 아는 분 소개를 받아갖고 크루즈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2000년대는 산타크루즈라는 회사가 단일 회사로, 그러니까 단일 그 송객 뭐 1위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몇 달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럽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크루즈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크루즈가 되게 재미있으셨나 봐요. 거기는 왜냐하면 육로가 아니라 바다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다를 다니는데 거기가 또 이제 완전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당시에 상품을 개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좀 하게 되면 1000만 원에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그 똑같은 돈으로 그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이 코스들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못 가봤었던 뭐 알라스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미도 제가 이제 크루즈를 갔는데, 남미를 가게 되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또 남미를 가고,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하고 같이 이제 자주 지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시루떡같이 켜켜로 레이어를 싼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보게 되면 색도 깊어지고 소리도 깊어지는 건데, 이 여행도 그렇거든요. 그럼 요번에 15% 냈었던 게 다음엔 또 다시 해서 30%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그렇게 이제 그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이제 여행들이 있고요. 그리고 봐도 또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봤는데 이 여행사에서 다음 코스는 보게 되면 내가 안 가본 또 다른 곳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경력자라며 하면 또 거기에서 기죽을 수 없으니까, 남들은 그렇게 경력이 오려면 뭐 시은죽 먹기라고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력이 많다고, 왜냐하면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과장을 했겠어요. 가면 뭐 레드카펫이 깔리고 그럴 줄 알 텐데, 모르는 게 없이 뭐 만능 자판기로 대답을 다 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못 해내면 사람들은 쉽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더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에 이제 시달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다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저는 항상 새로운 코스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하고 여행했었던 분들이 다음엔 어디 가면 좋아 그러는데, 저하고 같이 가세요라고 그러려면 제가 다녀와야 되잖아요. 100%는 몰라도 70%는 깔아줘야 되면, 그럴 때 저는 자비로 가거든요. 과감한 투자. 네, 자비로 그 대신에 이제 손님처럼 좋은 방은 못 자고. 그렇지만 식당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미슐린 식당에 가서 어쨌든지 먹어봐야 되니까, 손님들은 저녁에 먹으면 저는 그 형편이 안 되면 점심을 먹고요. 점심에서도 코스가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싼 걸 먹는 거죠. 그렇게라도 경험치는 누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2011년에 뜻한 바 있어서 이제 이기영의 리크루즈 이제 해갖고 이제 리크루즈라는 회사를 내갖고요. 처음으로 회사 차리신 거예요? 예, 2011년에 처음으로 해갖고 제가 첫 상품으로 며칠짜리를 했냐면 30일짜리 크루즈를 만들었어요. 진짜 과감하셨다. 예. 그게 왜냐면
그때 이제 이미 저는 그 상품도 하기 위해서 답사를 이미 갔다 왔어요. 답사를 갔다 와서 그때 2010년도에 제가 크루즈를 6주 동안 탔어요. 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기 캐나다 뉴잉글랜드 퀘벡주를 가는, 그러니까 도깨비에서 공유하고 김고은이 만나는 그 퀘벡을 그 당시에 제가 단풍국을 크루즈로 이제 다녀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전 답사를 했었던 것이 뭐냐면 파나마 운하를 횡단해가지고 LA까지 오는 코스를 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1년도 4월 달에 이제 30일짜리 첫 상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저를 믿고 와주신 분들이 이제 그 전에 저하고 이제 크루즈를 보셨던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때 2009년도에 저하고 남미 크루즈에서 저를 한 달짜리 크루즈니까, 예전에는요 여행사 가다 보면 며느리 삼겠다고 진짜 회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3박 4일은 그냥 끝나지만 한 달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쓸만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와가지고 우리 아들 만나봐라 막 이런 경우도 진짜. 만나셨어요? 아니요, 안 만났어요. 네. 그것도 30대는 몇 번 왔었는데 이제 그때 제 손님이 한 분이 이제 저를 진짜 예쁘게 보신 분이, 그러니까 그 해 또 가시기로 했었던 코스가 뭐냐면 아주 비싼 크루즈예요. 마이애미에서 아마존의 마나우스까지 갔다 오는 크루즈가 한 달짜리가 있는데, 그걸 2010년대에도 가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기영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이분이 강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또 저를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노르웨이 북쪽의 노르드캅에서부터 우리 그 씨앗 저장고가 있는 스발바르까지 가는 크루즈가 있었거든요. 그 코스를 제가 2008년인가에 다녀왔었는데, 이미 그걸 제가 같이 공동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알고 있었는데, 또 남미를 가신 손님이 저를 강추하니까 어떻게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마존 크루즈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손님이 이번에는 당신 여행을,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제가 또 간 코스가 뭐냐면 두바이에서 인도양 섬들을 다 거쳐갖고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30일짜리 크루즈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상품을 파는 H관광에서 그 코스를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갖고 1인당 상품가가 이제 3천만 원이 넘게 이제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오신 또 다른 손님이 뭐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시기도 하고 계속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서, 제가 그때 갔었던 코스가 뭐 가령 로마에서 타가지고 대서양을 그냥 쭉 직진해갖고 내려와서 뭐 리오데자네이로까지, 내지는 뭐 타이티에서 배를 타갖고 적도를 따라가갖고 뭐 호주 시드니까지 간다든지, 뭐 이제 이런 크루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었던 또 특징적인 코스가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타가지고요 사이프러스 같은 데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아덴만이잖아요. 거긴 지금도 계속 뭐 후티들이 공격을 해갖고 이제 못 다니는 코스가 됐었는데, 예전에도 해적들이 많아가지고 그 구간을 통과할 때는 사설 경호 업체에서 총을 장전하고 타가지고 그 혹시라도 이제 그 올라탈까봐 바깥에서 다, 안에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내려오는 코스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뭐 수에즈 운하를 내려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갖고 흑해를 모든 데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만 크루즈를 다 하시고 할 때마다 고객들이 늘어나고 신뢰를 받게 아니요, 되고.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면, 크루즈는 나는 나이 먹어서 간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나이 먹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있고, 그리고 하이엔드로 가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시장 조사 다 안 하고 창업하신 거예요? 네, 하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인생 한 번 사는데 내가 지금 안 하면 영영 못 할 것 같으면 해야지. 아니, 시장이 무르익거나 아니면 마케팅 방법을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늘려가야 되고. 근데 그게 2011년이잖아. 2011년에는 어느 누구도 그걸 갖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거 너무 앞서가셨네. 그죠? 그러니까 매번 하는 얘기가
제가 등치에 비해서 촉이 너무 좋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2, 3년 후에 해도 되는데 2, 3년 전에 미리 열심히 땅 파서 고생 죽도록 해놓고 나서 이제 이게 좀 무르익을만 할 쯤 되면은 애가 본인이 지쳐가지고 지치지.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깔아놓은 거 이제 다 간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하는 얘기 아유 남도 못 먹는 거보단 남이라도 먹고 살면 좋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는 뭐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크루즈 회사를 그렇게 막 확산은 안 되고 네. 손님이 조금씩 계속 반복은 하고 계신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손님이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소문 안 나도 되는 게 그게 기본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 손님들은 가격 흥정을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이미 다 자기 사업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주는 거 그냥 절대 받지 않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돼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그리고 나서 재견적을 받겠지 단일 견적만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제 거를 했을 때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왜 이런 이유로 이런 상품을 만들고 이 금액을 받아야겠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나름 받아들일만 하니까 네네. 이제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정도 일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한 달을 온전히 투어하면 저는 한 3달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했어도 손님들 같은 경우는 한 일가족 7명이 되면은요 여행사에다가 의뢰해갖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단독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편 지속 가능하게 놀고 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늘상 네. 1년에 6개월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전에 패키지로 인솔자 일을 했을 때도 저는 딱 제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이 있죠. 그래서 그 돈까지 수입이 되면 저는 그냥 아주 미련 없이 일 안 하고 놀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그 돈을 벌게 될 때까지는 그냥 돈번 돈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그만큼 손님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내 감정에 오물이 다 말랐다는 얘기예요. 감정 노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마지막까지 있는 물을 박박 긁다가 동티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네. 물 적당히 찰랑찰랑 남겨놓고 네, 그렇게 재충전을 오는 게 하자.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었고요. 제가 이제 쭉 일을 하다가 한 크루즈를 계속 하다가 예, 네. 크루즈 사무실도 하고 이제 여행사 사무실도 하고 그러는데 50이 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한테 외국 가서 살으라고 넌 외국이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외국 가서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네. 50이 넘고 났더니 네. 내가 왜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지? 단독 세대주인데 내가 누구를 부양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네. 그리고 나서 나 어디 가서 살지? 그런데 제가 첫 직장은 프랑스 회사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짧게나마 영국은 한 달 살아봤고 독일도 3개월 살아봤고 이탈리아나 나머지는 여행으로 너무 많이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알프스 이남 지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들은 다 로망을 갖고 있는데 왜요? 저는 모든 세상이 다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긴 하지만 저는 너무 사람이 가까운 것도 싫고 그리고 마냥 행복하고 햇빛이 쨍쨍 쬐는 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 유별나거나 괴팍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일정 공간에 거리가 확보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족적이거나 애정이 넘치는 그런 데는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여행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래 머물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명백하게 화끈하게 하거나 이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 간접 구조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들. 그러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지침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예측 가능한 곳들. 네. 무슨 말씀인지 독일이네요, 아시죠? 독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이제 낭패를 봤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철도 파업. 네.
원칙 아무데도 안 네. 쓰러져 있어. 언제 네. 될지도 몰라.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난감한 게 뭐냐면 네. 저는 저 혼자는 비행기를 서서 가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하고 함께하는 손님들이 그렇죠. 있을 때는 그건 굉장히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고생하는 건 괜찮지만 끝이 보여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하다가 제가 그러면 그래 50이 넘고 이제 이랬으니까 외국에 가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소를 물색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쭉 보면은 알프스 이남에서 영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고 지하철 타기 싫고 프랑스는 이제 와서 불어를 저는 불어를 조금 읽을 줄도 알고 웬만큼 해독이 가능한데 그것도 싫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스위스는 만들어진 세트 같아서 싫고 독일은 살고는 싶으나 나한테 비자를 안 줄 것 같고 그리고 뭐 헝가리나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거기는 그 지리적으로 너무 저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체코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동유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유럽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중유럽이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네. 체코의 위치가 그래요. 그리고 그땐 체코항공이 파산을 하기 전이라서 대한항공하고 체코항공이 같이 들어가서 맞아, 맞아. 7일 동안 하루도 직항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리적으로 정말 체코가 교통이 사통팔달인 게요. 프라하를 예를 들자면 독일 남부 바이에른으로 가면요 바로 갈 수 있고요. 남쪽으로 비엔나도 바로 갈 수 있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이어서 뭐 루마니아까지 다 갈 수 있고 폴란드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프라하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 집을 제가 사는 이제 대친을 거쳐서 바로 드레스덴 가고 베를린 가고 함부르크까지 가는데요. 더 영역을 확장하자 치면 야간 열차를 타고서 스톡홀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나는 체코로 가야겠다. 근데 제가 또 그냥 가지는 않죠. 그래서 2017년하고 18년 동안 여행사 일을 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제가 체코에 가서 한두 달씩 아파트를 빌려갖고 지내면서 체코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를 또 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교통이 좋아야 되고 뭐 명승지구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골랐었던 곳이 제가 그래서 체코에서도 제가 집을 사야겠다고 집도 보러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네. 야 너무 고달프다. 그냥 한국에 살자.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고달팠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체코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뭐냐면 여행 패턴의 변화예요. 네. 왜냐하면 그 시기가 그러니까 제가 크루즈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손님들이 그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도 비행기를 단체 관광객들은 이코노미를 타지만 이미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현지에서 합류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제 그 전까지 제가 여행을 했을 때는 30년대생들이 많았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40년대생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고요. 50년대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대한항공 국적기가 내리는 곳에는 40년대생들도 한국에서부터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현지 합류가 되고 그리고 그런 투어가 생겨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그것도 좀 제가 빠르긴 했었죠. FIT 시장을 너무나 일찍, 그렇죠. 예. 그러니까 FIT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유럽에서 많은 저기들이 그룹 투어인데도 현지에서 집결을 하잖아요. 그런 뭐 코스모스나 글로버스 같은 상품도 이제 제가 보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쪽으로 이제 올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런 손님들을 만나면서 비행기를 덜 타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고 40대 때도 다녔는데 50대로 넘어오면서 도착과 동시에 그 여행객들 손님들은 버스를 타면서 이제 되지만 저는 그때부터 똑같이 식차를 겪는데 그때부터 중단 없는 전진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했었던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불만이었었고. 역시 장인이셨어.